마이클이 거리를 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악몽이 현실이 됐어요. 사람들 옆을 지나가요. 그들의 얼굴이 이상하지만 마이클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아요.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가 쓰레기통에 부딪혀 넘어져요. 벽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포스터가 보여요. 다들 미친 듯이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커다란 삼각형 치아가 입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마이클은 일어나서 길 앞에서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마이클을 보며 치아 대신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낸 큰 입으로 미소를 지어요. 그들은 천천히 마이클에게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활짝 웃어요. 마이클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는 곧 몇 초 후면 충족시킬 억제할 수 없는 배고픔만이 보여요. 마이클은 곧 기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0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메갈로돈 이빨은 백상아리의 이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커. 평균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정도지. 보통 사람은 32개의 치아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두 줄로 손바닥 32개를 맞춰 넣으려면 입이 얼마나 커야 할까? 분명 입이 엄청나게 커야 할 텐데. 작년에 플로리다 해안에서 발견한 메갈로돈 이빨을 들고 마이클은 그렇게 생각했죠. 고고학은 마이클의 취미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취미는 늘 과학이었어요. 마이클은 다양한 진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수백만 테라바이트의 데이터,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과학자, 수십 개의 연구센터 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작동해요. 여러분은 컴퓨터로 어떤 가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다고 해보죠. 이 프로그램은 새들의 진화와 행성 역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연구해요.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죠. 마이클은 특수환경을 써요. 렌즈는 눈을 통해 뇌와 연결되고 마이클은 가상세계로 이동하죠. 새 없이는 항공기술 발명에 영감을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새가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행기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따라 나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잠든 몸은 실험실에 있지만 그의 뇌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1시간 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마이클과 시뮬레이션의 연결을 끊을 거예요. 마이클은 큰 이빨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해요. 만약 사람들이 메갈로돈 이빨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잊었어요. 프로그램이 마이클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을 시작해요. 이론적으로 그런 세상은 불가능해요. 마이클은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는 1시간 동안 이빨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중 2명이 마이클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마이클을 향해 손을 뻗고 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감아요. 그는 육체적인 감각이 두려워요. 그의 뇌는 마이클이 시뮬레이션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실제로 느껴질 거예요. 이봐, 저기요, 괜찮아요? 남자가 물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걱정하네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해요. 당신들요. 이빨을 드러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웃기 시작해요. 그들은 마이클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해줘요.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행성이랍니다. 마이클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당신들은 왜 그런 이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친절한 거죠? 그가 물어요. 수백만 년 전 메갈로돈이 바다를 지배했을 때 빙하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상어들은 세계의 따뜻한 물에서 계속 수영했죠. 수가 점점 더 증가하더니 다른 모든 해양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다의 식량이 떨어졌어요. 보통의 물고기들은 메갈로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얕은 물에서 헤엄쳤죠. 그러고 나서 수천 년 동안 물 밖에 있었어요. 그 상어들도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직립생물로 진화했어요. 지느러미와 물고기 꼬리가 사라졌어요. 메갈로돈의 팔과 다리가 자랐고 척추가 곧게 섰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었는데 바로 턱이었죠.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고 그렇게 후에 육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되었어요. 무엇도 이들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었죠. 직립상어는 지구 전체, 심지어 북쪽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추운 기후에 적응했어요. 매끄러운 피부에 털이 나기 시작했죠. 가뭄의 시기뿐만 아니라 몇 번의 추운 시기에도 살아남았어요.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턱 덕분에 세계의 왕이 되었어요. 그들의 몸의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피부는 더 얇아졌고 머리에는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는 손톱이 생겨났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변했죠.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거대한 입을 가진 채로요. 그들이 고대 상어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피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공격적인 성격과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이 사람들을 행성의 파괴자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다른 종의 동물들을 멸종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행성의 분쟁에는 승자가 없었어요. 세계 기근이 시작되었죠. 고대 상어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억제할 수 없는 갈증으로 다른 모든 동물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분한 먹이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빨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거의 희망을 잃었을 때 갑자기 삶은 오직 조화와 행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음 10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재건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 소비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고 그러고 나서 인조고기를 만들었죠. 어려운 변화였지만 극복해 나갔어요. 갈등과 증오도 금지시켰어요. 야생동물의 세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공격적인 본성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졌어요. 하지만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은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웃을 때 겉으로 보면 위험하고 사나운 괴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득한 이빨의 웃음 뒤에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은 이빨을 먹는 데 썼어요. 이제 나무를 가공하고 금속을 자르기 위해 이 강력한 턱을 쓰죠. 그들은 또한 이를 집게로도 써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자르기 위해 이빨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도끼도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턱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어요. 추위, 열, 금속, 나무, 유리. 이 중 상어 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설탕을 발견했어요. 케이크, 사탕,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 심각한 치아 문제를 일으켰어요. 각 도시의 수백 명의 치과 의사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치아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스스로가 치과 의사가 되어야만 했죠.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충치를 치료할 수 있게 기초 치아과학 강좌를 배웠어요. 치아 문화는 치과 서비스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치아에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턱들은 화려한 패턴과 그림이 있는 캔버스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이빨을 인으로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 미소가 빛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특별한 장치인 입 확장기로 턱 근육을 훈련시켜요. 고무 패드를 치아에 붙이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고무 공을 씹어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샵 외에도 사람들은 이를 갈기 위해 가게를 방문해요. 치아가 더 날카롭고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친절해져요. 그들은 사소한 공격성도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성냥이 휘발유통에 떨어지는 것 같죠. 이것이 모두들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명상과 다른 기술들을 연습하는 이유예요. 모두들 아주 깔끔하고 자신을 돌보는 걸 좋아해요. 화장품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좋아해요. 절대 다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항상 규칙을 따르죠. 이 사람들은 거의 다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요. 심지어 문에 자물쇠도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긴 아무도 울지 않아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죠. 모두 웃고 있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클은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는 거리를 걸으며 행복한 사람들을 봐요. 마이클은 손바닥에 작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골목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거네요. 그걸 보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어 있어요. 다들 마이클을 보고 있어요. 그의 상처를요. 그들의 이빨 가득한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동공이 확장되고 있어요. 상어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클은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 프로그램은 그를 시뮬레이션 밖으로 내쫓았어요. 무대가 준비됐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피아노의 광택이 나는 질감이 빛을 받아 밝게 빛나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연주하기 시작해요. 한 손에 각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음을 여러 개 칠 수 있고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피아노에 40개의 손가락이 더해져 각 피아노 화음에 옥타브와 추가 음표들이 있어요. 끝난 후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요. 손바닥 하나는 20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아주 커요. 이제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배에서 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밀어 해안까지 경주해요. 팔다리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20개씩 있어서 헤엄치며 수영하기가 쉬워요. 천연 방향타 같죠? 친구를 제치고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런 후에 손과 발로 노를 저으며 보트로 헤엄쳐 돌아와요. 수영을 마치고 하이킹을 갔다가 오르기에 좋은 암벽을 발견해요. 장비를 준비해서 각각의 큰 손바닥을 잘 맞는 바위에 올려놓아요. 손을 꽉 쥐고 일반적인 10개의 손가락에는 맞지 않는 많은 다른 암벽에 매달려요. 간신히 정상에 올라 시골의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어요. 다림질된 양복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요. 네,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기 건물인 듯 당당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CEO 사무실로 안내하길 기다려요. 모두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예리한 표정을 알아차려요. 면접 보러 오란 연락을 받았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발산하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요. 룸에 들어가서 기운찬 악수를 위해 손을 뻗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CEO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할 힘을 준 손을 풀어요. 승자의 폼새로 건물을 나오는데 곧 또 다른 인터뷰를 하자는 전화가 와요. 네, 할 수 있어요.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20개를 넣고 한번 다녀오세요. 길은 구불구불 길고 언덕도 많아요. 손가락을 쭉 펴고 손가락을 꺾어요. 양손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무게 분포를 계획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다른 가방들을 각 손에 10개씩 들어요. 무겁긴 하지만 다리와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렁크에서 꺼내서 평지를 가로질러 집까지 빠르게 가요. 성공이에요. 단 한 번만에 한 개만 제외한 모든 봉지를 옮길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기 전에 다른 봉지 안에 그 봉지를 넣었네요. 그래도 차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닫아야 해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가는 길에 네일샵이 보여 빨리 매니큐어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두 사람분을 손질하는 것 같죠. 시간은 가고 있고 한 손만 됐어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다음 손으로 넘어가요. 잠시 후 끝내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요. 늦었지만 적어도 멋져 보이네요. 수십 명의 사람들과 모든 신제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 론칭에 참석하고 있어요. 많은 폰들이 10손가락과 양손잡이에게 적합한 폰보다 약간 커요. 폰들이 미니 태블릿으로 여겨질 만큼 커요. 샘플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번 클릭해봐요. 엄지손가락이 4개니까 키보드로 타이핑 치는 게 쉽고 매끄러워요. 화면은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이 받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요. 컴퓨터 쪽으로 가자 눈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쉽게 타이핑할 수 있는 넓은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이에요. 파일을 열고 아무렇게나 타이핑 해봐요.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놀라워요. 이 중 하나를 쓰려면 공식적으로 론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안 됐군요. 체육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다음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싱 링에 들어가서 복싱백으로 스파링을 연습해요.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그 위를 치는 주먹은 보통 10개의 손가락 주먹보다 더 강력하고 소리가 더 커요. 펀치를 날린 후에 매번 몸을 쭉 펴고 스파링을 계속해요.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운동으로 이동해요. 숲에서 활과 화살 조준을 연습하고 있어요. 2캔을 나란히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2캔을 나란히 세워요. 활을 들고 각 손에 있는 10손가락을 사용해서 뒤로 당겨요. 화살 2개를 가지런히 놓은 뒤 쏴요. 캔 2개를 모두 쉽게 맞췄어요.
이제 4개의 캔을 서로 옆에 세워서 판돈을 키워봅시다. 팔을 옆으로 돌려서 화살을 충분히 쏠 수 있을 때까지 뒤로 당겨요. 화살이 날아가게 쏴요. 또 성공이에요.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깡통 4개를 때려 눕혔어요. 만약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적어도 서로 7개에서 8개의 표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팔은 길어지겠지만 조준을 잘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한 후에 화살을 발사해 가운데에 다 맞춰요. 각각의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보고 걷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무거워질 거고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고 손가락을 지탱하기 위해 강력한 팔이 필요할 거예요. 폰과 노트북을 포함해 모든 게 커질 거예요. 기타는 플랫보드 근처에서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의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디자인될 거예요. 일반 기타 줄이 6개라면 이 괴물 기타는 쉽사리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줄을 가질 수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악기는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게 디자인될 수 있어요. 각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을 수 있는 트럼펫, 피아노, 하프, 색소폰처럼요. 3인조 밴드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릴 거고 오케스트라 하나는 5개의 오케스트라를 합친 것처럼 들릴 거예요. 집에서 친구와 비디오 게임을 하며 쉬고 있어요. 각 컨트롤은 커피 테이블만 해요. 50개의 손가락을 지탱할 수 있는 손은 장난이 아니라서 컨트롤러는 땅에 고정된 작은 스탠드에 지탱돼요. 버튼과 패드 컨트롤이 너무 많아서 보기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게임에서 각 선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 축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총 100개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뇌는 평균보다 더 크고 멀티태스킹 기술은 정점에 달해요. 결국 이겼어요. 그리고 재경기 후에 친구가 이겼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둘 다 동점이 됐어요. 하이파이브를 준비하면서 길 건너 이웃에게 전달되는 음파가 나오는 50개의 손가락이 있는 친구의 손바닥을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쳐요.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많다는 건 만질 수 있고 인체공학적인 것들이 평균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보석상에 가는 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각 손에 있는 50개의 손가락 중 하나에 맞는 반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장갑 하나당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갑을 생산하는 것도 수조 원이 드는 산업이에요. 단순히 무언가를 그릴 때 보통 크기의 펜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각각의 펜과 몽구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더 크고 또 일반 크기의 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컵은 적절하게 잡을 수 있게 더 길거나 더 뚱뚱하게 만들어져요. 손은 훨씬 더 커졌고 손가락은 손바닥 주위를 돌며 나 있어서 해바라기를 닮았어요. 더우면 보통 선풍기 대신 손으로 부채질해도 돼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다면 모래를 퍼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손에 더 많은 공간이 있어서 모래공을 만들 수 있고 초대형 성을 아주 빠르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눈싸움을 하고 있다면 보통 크기의 눈덩이 대신에 대포알을 던질 준비하세요. 오, 그거 기발한데요? 이걸 보세요. 붉은 회오리 바람이 호주 해안을 휩쓸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향합니다. 이 토네이도가 독특한 이유는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것 때문입니다. 백상아리, 귀상어, 타이거상어, 황소상어죠. 상어, 허리케인 안을 날아다니며 턱을 쩍 벌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 기괴한 현상을 본 사람들은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상어 토네이도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1877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닥쳤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약 30cm 길이의 작은 악어 6마리가 떨어졌습니다. 1894년에는 토네이도가 영국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독 해파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해파리 대신 올챙이가 땅에 떨어졌다는 버전도 있지만 둘 다 이상한 일이죠. 1876년 켄터키에는 괴상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불쾌한 비였죠. 하늘에서 고기 조각이 떨어졌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맛보고 양고기나 사슴고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은 그 지역 상공에 까마귀 무리가 날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새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공중에서 점심을 바로 토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은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1947년 루이지애나주 마스크빌에서는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습니다. 2005년 세르비아에서는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2010년에는 호주의 한 작은 마을은 농어비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이 사악한 천재들이 일하는 한 악당 기업에 의해 발생했으며 여러분이 그 일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자연재해인 상어 토네이도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샤크네이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도해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요. 먼저 용오름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에요. 이 현상은 뇌우가 치는 동안 따뜻한 공기가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이 열은 상승 기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온도 차이로 인한 이런 불안정성이 토네이도의 발생을 돕죠. 토네이도가 물 위에 형성되면 용오름이 됩니다. 이런 토네이도는 바닷물 입자, 일부 물체, 심지어 물고기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소용돌이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거나 건물의 지붕을 찢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토네이도가 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소의 무게는 약 600kg이 넘어요. 백상아리는 약 2000kg이죠. 토네이도가 소 여러 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상어 한 마리도 거듭날 거예요. 하지만 백상아리 외에도 타이거 상어, 황소 상어, 귀상어가 있습니다. 모두 무게가 적습니다. 따라서 토네이도가 이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 토네이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공기를 가열한 다음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캐나다의 루이스라는 엔지니어는 토네이도를 만드는 장치를 제작했어요. 그는 실제 소용돌이 엔진을 조립하기 전에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았습니다. 그의 장치는 소용돌이 치며 얇은 공기 분사를 생성하고 미니 토네이도를 만들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소멸했어요. 루이스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을 얻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집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할 재정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엔진의 개념을 도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기를 한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대형 터빈을 여러 개 만든 다음 강력한 발전기의 도움으로 공기를 가열합니다. 토네이도에 더 강력한 파괴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특수 제어판을 사용하여 토네이도를 제어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악한 미치광이 과학자다워요. 다양한 종의 상어가 많은 호주 해안에 있습니다. 상어를 한 곳에 모이게 하려면 다진 고기 몇 톤을 해안 근처의 물에 던져야 합니다. 이 작업을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상어는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즉시 그곳으로 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상어들은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폭풍의 중심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어가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면 상어를 충분히 화나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사님, 힘내세요. 대규모 낚시를 준비하기 위해 수억 원을 지출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던져 일주일 안에 상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모든 어류, 조개류 및 기타 해양 생물을 잡습니다. 모든 먹이를 거대한 수족관으로 옮기고 상어가 배가 고프기를 기다립니다. 며칠 후 많은 큰 물고기들이 해안 근처에 모여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 정육점에서 2톤의 가른 소고기를 구입합니다. 큰 컨테이너에 넣고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아 들어올립니다. 상어가 많아 보이는 곳에 고기를 버립니다. 점심은 반경 1.6km 이내의 물고기를 끌어들입니다. 이때 토네이도 발생기를 장착한 대형 선박이 해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잖아요. 엔진을 시동하면 따뜻한 공기의 강한 흐름이 하늘에 쌓입니다. 전기가 번쩍하고 응결로 인해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조종해서 상어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물에서 가른 소고기 조각을 끌어올립니다. 먼지 입자가 고기와 섞이고 토네이도가 빨갛게 변합니다. 토할 것 같아요.
바람의 세기를 높이면 상어가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상어가 고기를 잡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오르면 토네이도가 상어를 집어 올립니다. 여러 마리의 상어가 소용돌이 안에 모이면 해안으로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어떤 상어는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고 어떤 상어는 해변으로 떨어집니다. 귀상어는 해안가 식당의 주방으로 떨어져 메뉴 전체를 먹어치웁니다. 배고픈 상어예요. 상어 토네이도가 도시로 향하게 합니다. 폭풍이 나무와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상어 몇 마리가 거리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상어 소용돌이가 도시를 통과하며 상어를 흩뿌립니다. 물론 상어는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샤크네이도 어린이 관람가 버전이죠. 바다에서도 상어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모든 공격은 상어가 사람을 먹이인 물개나 다른 바다 생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상어는 호기심에 사람에게 헤엄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호흡을 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산소를 추출하는 아가미를 통과하는 일정한 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상어는 종에 따라 몇 분에서 1시간 동안 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악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헬리콥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턱을 부딪히고 있어요. 따라서 상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가 든 다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대원을 도와 상어를 헬리콥터에 고정하고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7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야 합니다. 또 다른 상어가 공원에 누워 있었어요. 귀상어 한 마리가 도로에 큰 교통체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상어는 소방차 위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상어들은 모두 튼튼한 피부와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상어들을 모두 잡아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죠. 악당 계획에 실패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정말 겁에 질리게 할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광고만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거미떼의 대홍수.